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제위원장은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요. 너무 쉬운 물수능이어도 문제, 너무 어려운 불수능이어도 문제입니다. 환율도 그렇습니다. 너무 높아도 낮아도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00원대를 돌파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1,000원대로 진입한 건 2018년 6월 이후 처음인데요. 급격한 환율 하락은 결국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쉽지만 올해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야 코로나 없이 내년도 즐겁게 대학교 신입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0년 12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3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느냐 많은 이유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천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최근 가격 추이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가늠이 잘 안 되시나요? 네. 예. 지금 가격을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은 올 초보다 한 300에서 40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을 넣었으면은 3만에서 4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올 초부터 계속 최저점을 유지하다가 한 3달 전부터는 그 상승폭이 이제 증가되는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게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초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변곡점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코로나19하고는 조금 이제 요즘 이제 상관이 있는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양상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올 초부터 상승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무래도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라 하셨잖아요. 예, 상승폭이 좀 컸다는 거죠. 상승폭이 컸다. 요새 한 달 내에. 그럼 그 상승폭이 큰 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습니까? 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언택이나 비대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촉진되는 역할을 코로나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암호화폐 기술 같은 거는 이제 자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상에 대한 그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촉진됨으로써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는 측면도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결국 암호화폐 기술인 거니까 예,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자꾸 코로나19를 여쭤본 게 이제 언론 분석에 따르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투자 금액이 몰린 거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해서 제가 계속 코로나19를 여쭤본 겁니다. 예,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예,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수많은 투자처 대상이 암호화폐도 하나의 투자 대상처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유동성 측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뭐 투기성이나 거품이나
그 암호화폐를 그 투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 페이스북 페이펄이 이제 지불수단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을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많은 은행들이 이제 그걸 쫓아서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라는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꼭 뭐냐면은 기존에 혼란스러웠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과 이제 긍정적인 인식이 혼재돼 있던 게 이제 암호화폐도 하나의 투자 대상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투자에 따라서 개인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 네. 거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투자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미래에 올 시대의 모습들을 굉장히 앞당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택트 시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의 기술이라든지 사용처가 좀 낯설었는데 네, 이번에 맞습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막 다가오니까 예. 체감이 되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각국에서도 이제 화폐로 인정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게 다 맞아 떨어졌네요. 가격이 오른 게. 그렇죠.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산으로. 네. 예, 저희도 이제 세금 내년부터 물겠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으로.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에요. 내년에는 특허법이 시행이 되죠. 네. 자, 그러면 2017년에도 비트코인 상승이 대단했는데 그러면 그때의 상승세와 지금의 상승세를 비교한다면 좀 어떤 게 같을까요? 다른 건 지금 이유 분석으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같은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 거품이든 뭐가 되든 암호화폐가 상승을 할 때 그 상승폭이 네. 기존의 다른 그 재테크 상품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그게 같은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투기성이라든지 제가 말한 혼재 같은 측면에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17년 말 18년에 폭락을 했죠. 예, 그건 어떤 생태계가 발전할 때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비트코인만이라고 폭락한 건 아니고요. 다른 옛날에 인터넷 처음에 났을 때 구글도 폭락했었고요. 그건 생태계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다른 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그 재테크 사업으로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센터장님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 세상의 제품이고, 아직은 이제 아무리 그 인식이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까지 안정화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정책이나 법 제도 같은 게 아직 확실하게 안정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정화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 속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은 네.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금융테크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걸 이미 통계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고위험 고수익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그렇죠. 비트코인이 예. 지금 딱 그런 상품인데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을 때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돈이 몰렸잖아요. 사실 코로나19 터지고서 초반에는 금값이 엄청 올랐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은 금이나 뭐 이런 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자산인데도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네, 아니 이제 그런 고위험일수록 고수익이 나는 건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금하고 비트코인이 약간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금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좀 관련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하. 제 생각에는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금과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금은 이제 안전 수익 자산이지만은 뭐 제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사용성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냥 저장에 대한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필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제4차 산업이 발전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될수록 이제 암호화폐 같은 생태계가 이제 우리한테 바로 급격히 올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도 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디지털 네. 전환점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걸 이제 인지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필요성이 더 대두되겠죠.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아마 흘러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 당연히 기술을 반영한 이 자산인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할 수밖에 찾겠죠. 없죠. 찾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수익률도 그만큼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 측면에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갖고 있다는 사람을 제 주변에는 못 봤거든요. 제 주변엔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또 센터장님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시니까 저 센터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3년 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트코인에서 얼마나 됩니까? 예, 사실 이게 좀 답답합니다. 통계적 데이터가 사실은 좀 구체적인 통계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데이터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책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데, 그렇죠. 예, 한때는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세계 1, 2를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7년도인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서 지금은 그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비중이 계속 컸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상한 게 투자자들의 파악도 안 되는데 세금을 지금 물겠다는 거잖아요. 내후년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득에야 매겨서 과세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돌아가는 거래액에서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이 생기면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소득을 추징을 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세수가 확보됐을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세는 아마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소득자들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제 소득이 파악되는 곳에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겠다는 건, 과세를 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사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이 변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과세만 부지런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과세만 하고요.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걸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과세보다는 이제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이 내년 3월달부터 시행되는데, 그럼 특검법이 시행을 됨으로써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특검법이라는 게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도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애매모호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전면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년 전에 제가 센터장님하고 인터뷰할 때랑 지금 이제 3년이 흐른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생각이나 제도가 바뀐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대부분의 나라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는 그렇게 몇 개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때도.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죠. 시장에 맡기되 이제 암호화폐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규제 룰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번에 특검법도 암호화폐라는 게 P2P가 국경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G20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P2P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전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테러 방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면. 예, 이제 네. 국제적으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금융권 제도 내에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제 간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특검법을 만든 거죠. 예, 근데 그 특검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국제적인 그 암호화폐 정책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금지가 아닌 규제라는 겁니다. 금지가 아닌 규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는 받아들이고 금지 아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금지도 하고 규제도 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시대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상용화돼가고 있는 혁명 기술이 상용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술을 집약해놓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걸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이제 미래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을 미래 세상의 인프라라고 말들 하잖아요. 네. 지금 세상의 인터넷 인프라처럼. 그런데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블록체인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암호화폐는 아예 한자도 없고요. 예,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역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세요. 오늘 이 인터뷰를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가상화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유의점 좀 짚어주실까요? 암호화폐 투자요?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이제 국내 정책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네. 예, 결국은 뭐냐면 이제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과세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대체를 하더라도 이제 사기 암호화폐들이 많잖아요. 네. 예, 스캔 코인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어떤 암호화폐가 스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홍보 채널 같은 거, 정보 채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암호화폐를 단기적인 어떤 투자 수익보다는 좀 여윳돈을 가지고 좀 단중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단기적으로 원하고 싶은데 어쨌든 단중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률을 지금 현재 어떤 금융상품보다 그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빚내서 하지 마시고 단타 노리지 마시고 주식하고 같네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수익률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걸로 보시죠? 예, 저는 이제 상승 포기 문제지. 네. 조금 오르락내리락, 복통과 폭락이 아닌 오르락내리락은 할 수 있어도 저는 지속적인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